아침에 제가 걷다 보니까 고인을 마지막 보내는 용인성 무사병원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도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말 좋은 계절에 저희 좋은 정계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선배, 후배, 동료, 지인, 여러분들 이렇게 또 와주신 가족들과 함께 괜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씩 웃는 웃음이 매력인 고인도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한 자리가 좀 민망해서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한 번씩 웃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고인이 저를 평생의 벗이라고 한때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정건화라고 합니다. 그와는 20대에 만나서 30대, 40대, 20년간 여기 계신 부인께서 질투하실 만큼 붙어서 친하게 다녔습니다. 그 평생의 벗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90년대 중반인데 그 후로 그 말 취소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언제나 다 하기 때문에 아닌 거를 기라고 말하지 않는 친구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올해 한신대학교 경제학과를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60+ 교육행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고인에게서 빨리 학교 그만두라,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핀잔과 재촉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도사를 부탁드릴 때 어떻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마음에 슬픔과 아쉬움의 감정이 있어서 잘 못할 것 같다고 거절하신 우리 하종강 소장님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건조하고 딱딱하게 순서만 챙기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김태동 교수님께서 또 여러 다른 선배님께서 간단한 추도식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경험도 없고 또 워낙 다양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주도해야 될지 등등이 여의치 않아서 1년 후에 그런 고인의 기회를 맞아서 저희가 추모, 추도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거의 4달 만나고 그러면서 상의하고 준비했습니다. 기간에 비해서 한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논의와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일처럼 함께 준비해 주신 분들 여기 다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또 본인도 인연이 많은 우리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 최우승 사장님, 그 다음에 대표이사시죠. 그 다음에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님 두 분께도 감사드리는데 여기 계시죠? 잠깐만.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인의 생애를 간단히 되돌아보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워낙 다이내믹한 삶이 하루셔서 꽤는 전체를 고인과 아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기억의 범위 내에서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 수준에서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공식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2월 7일 삼형제중 차남으로 어머니 고향이신 배산에서 출생을 하고 서울에서 자랍니다. 1978년 서울 숙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하고 경제학과로 진학해서 1983년에 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84년 서울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합니다. 85년에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에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서 가장 빨리 11월 3일에 차정인 여사와 결혼식을 했는데 방위 중이었으니까 방위 근무 중에 슬아의 두 따님을 두고 오늘 두 따님 차정인 여사 어머니 또 동생 정태용 씨 다 참여 같이 해주셨습니다.
1986년에서 1987년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이라는 곳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명한 기사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시기에 또 녹두 출판사, 지금 그 사장이 지금 통일부 장관 김영호 씨죠. 시민지사의 성격 구명을 위한 일실론이라는 유명한 깜짝 놀란 멋진 논문을 썼습니다. 그걸로 장기 수배 생활을 했었고요. 1988년부터는 한사연, 지금도 동양과정만을 발간하고 있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실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만들고, 조석권 교수님도 여기 계신데 이렇게 함께 만들고 참여했습니다. 1990년 8월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시기는 대한민주화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이런 곳에서 빨리 논문 쓰고 교수해라 라고 선생님들이 요청이 많아서 본인 말로 그 강요 때문에 논문을 썼는데, 석사 논문은 잘 썼음에도 딱 20부만 인쇄해서 돌렸습니다. 91년 3월에 서울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고요. 91년부터 몇 년간 월간 말지 편집위원을 합니다. 또 그 시기부터 PC통신 나우누리라고 아실지 모르는 21세기 프론티어라는 CUG에서 경제 전문가이자 논의대구로 매우 활약을 합니다. 1995년 8월 17일에 정태인이 자기의 스승으로 또 사표로 따르던 박연채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에 쓴 글을 보면 내 스스로도 왜 이리 과장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그 당시에 쓴 글이 너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몇 분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박연채에 대한 패고와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995년 UC 버클리에서 6개월 호킹스 대학 방문 연구를 하고 98년경에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2000년 기독교 방송 시사자키 운영과대회 진행하고, 2001년 문화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고, 2002년 한국방송 라디오 경제전망대를 진행합니다. 2002년 즈음에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 본부에 참여합니다. 2002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2003년 5월에서 2005년 5월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평가위원, 대통령 직속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기조실장,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합니다. 2005년 5월 말 사직 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반대 강연과 기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신상정 캠프 정책팀에 합류를 하고, 그때 생태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2009년에 칼라TV 대표를 잠시 역임을 하고요. 2011년에서 15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새사연의 원장을 지냅니다. 2016년 정의당 정책자문기구 정의구현 정책단장을 지내고, 2017년 2월에서 2019년 5월까지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소장을 지냅니다. 2019년부터 스스로를 독립연구자로 칭하고요. 그런 중에도 2019년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위원, 양이 꽤 길어서 시간이 초과될 텐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세히 좀 저 스스로의 기억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자세한 정리를 처음일 거예요. 2020년 정의당 총선개발 공약 단장을 맡고, 2020년 북한 대학원대학교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논쟁 재검토라는 논문으로 마침내 드디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그것은 노혜경 선생님의 강요와 격려와 지원과 여러 성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6일 이영희 재단 토론회에 참여해서 생애 마지막 호금을 합니다. 그 토론회는 너무나 즐겁게 좋은 자리였고, 그거 다 정태인이 쓴 글에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딴 거니까 다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2021년 그 다음날 7월 7일 경기연구원 근무 중 발병을 확인하는 상황을 겪고 폐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후 투병기간 1년 3개월, 마지막 15개월의 기록은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로 논문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암 4기에 등등. 그래서 가장 이런 시기에 이번 시를 잡고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제 관심과 요구는 최대한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최대화하는 치료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세 가지, 불평등의 해소책, 생태위기의 극복, 동아시아 평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서 되도록 빨리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이게 2021년 7월 15일에서 7월 20일자 포스트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0일, 그로부터 1년 밤 9시경 사정인 여사로부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2022년 10월 21일 그가 돌아오던 다른 떠났다는 문자를 주셨고요.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고 그는 지금 양평 별그리다 추모공원의 수목장 모셔져 있습니다. 짧지만 변화무쌍하고 정말 다이내믹하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으로 따르고 했던 두 스승, 박예철 선생님, 정민욱 선생님도 그와 거의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장님한테 잠깐 문자로 나눴는데요. 예, 이상으로 저와의 인연 그리고 본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연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추모 영상을 간단히 보고 저희 부탁드린 추도사를 이정훈 선생님을 시작으로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하게 준비하는 팀에서 만든 영상 자료입니다. 짧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지금부터 우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신 이정우 선생님부터 축구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영상 아주 잘 되는데요. 제가 맨 먼저 추도사를 하러 나왔는데 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내고 추도사를 정말 해야 될 분들이 여기 많이 보입니다. 근데 왜 하필 제가 맨 먼저 나왔을까? 머리가 뿌옇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써놨기 때문에 저희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하게 됐습니다. 주최 측이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 것 같아서 좀 협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일, 대선 때였습니다. 20년 전 대선 때 만났고, 그전에도 만났는데 써놨습니다. 가출진흥재단에 일할 때 시민하고 둘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갔고 처음 만났다 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제 대선이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박현재 선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큰 상실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상실감을 메꿔준 사람이 노무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저보다 훨씬 몇 배로 더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같이 들어갔고 인수위 현재 1분과는 저하고 정태인 그리고 허성관, 이동걸 이렇게 4사람이었는데 오늘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침 보니까 해외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분간은 소위 대역파 4인방 그래가지고 그 150명 출입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 인기 있는 평가가 경제일보가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또는 정부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장단이 잘 맞고 또 이투가 됐는데 다들 뭐 그렇게 오래는 못했고 한 2년 남짓 일하고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이제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막아보려고 청와대를 들어갑시다 해서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5, 6명이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정태인, 안희정까지는 기억나고 나머지 2명 정도 계시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기록을 안 해둔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많이 해두고 요새 한겨레 신문에 참여정부 천일 야화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태인 선생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하려고 설득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미 대통령의 뜻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반대하는 논리가 좀 약했습니다. 공부가 덜 된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정태인 선생은 정말로 한미FTA 또는 FTA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실력을 제가 직접 본 것이 심상정 의원이 그때 서교동에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거기에 연구실장 비슷하게 정태인 선생이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놀러간 적이 있는데 벽에 꽂히기 전에 FTA 책이에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으면 설득이 가능했을 텐데 시차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 뒤로 그 반대 강연을 전국을 수백 회를 다녔는데 방방곡곡 안 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뭐 신문 칼럼에서 반대하는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게으른 반대자였는데 정말 정열적으로 반대를 수백 회를 했는데 그 횟수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걸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써놨어요. 아는 사람 좀 알려달라고 적어놨는데 혹시 여기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참 연구 미제 사건이 됐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50번 다녔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600번 다녔어요. 이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600이라는 이 숫자가 워낙 많아서 와, 정말인가 싶어서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두 참모가 과거의 참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좀 곤란했겠죠. 그래도 이정우 정태인이 애국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 뒤로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열심히 썼고요. 그런 것도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논문을 김태동 선배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당시 일하던 한국장학재단 서울 사무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또 마치고 또 커피도 한잔하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투병 과정에서 제가 많이는 못 보고 몇 번 봤는데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하고 항상 낙천적이고 명랑한 그 태도를 유지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놀라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얼굴 표정이 평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정말 대인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태인 선생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일찍 갖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정태인 선생은 딱 10년 후배고요. 김기현 선생은 4년 후배고 윤진호 선생은 3년 후배인데 다 시대의 책사라 할 만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사심 없었던 그 훌륭한 인재들인데 다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책사를 이렇게 희귀한 시대의 책사를 왜 이렇게 하늘은 일찍 데려갔는가? 하늘의 책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대인이었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발본망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공자 말씀대로 분발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사연이나 칼폴라니 연구소를 들었고 정말 진보의 브레인이었는데 우리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또 그 번뜩이는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틀림없이 좋은 나라에 가서 편히 쉬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머지않아서 언젠가 다시 웃는 낯으로 만나는 거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도서를 안 쓰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몹시 쌀쌀했습니다. 오늘 친구 정태인을 만나러 온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정태인 선생님을 기억하면 늘 추워하던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날씨가 추위가 강할수록 또
동서식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늘 시대의 겨울을 맞서서 대한사회를 앞장서서 부지런히 준비했던 그 모습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태인 선생은 저에게는 아주 벅찬 분이었어요. 2017년 우리 이정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정부 때 한미 FTA 논란 과정에서 어느 날 터없이 전화가 왔고 또 만나서 대선에 도전해보라는 조언을 저한테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저희 정책 참모를 자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에게 내민 비전이 뭐냐면은 생태복지국가였어요. 가뜩이나 민주노동당이 관념적인 집단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걸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풀어내라고 앞서는 걸 이렇게 제가 항변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요. 생태복지국가에 이어서 동아시아 평화동맹 또 퀘벡주나 뭐더라고 하면 협동경제, 사회적경제, 교육분명, 그린뉴딜 준비했던 엄청난 정책들을 저희는 마구 던졌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태인 선생님은 영혼이 막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맑은 영혼과 또 미래를 향한 통찰력, 탁월한 정책 능력, 비전과 정책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그걸 감당할 만한, 풀어낼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쫓기고 허덕이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심 없는 헌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말을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핑계를 말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너무나 아까운 분이죠. 우리 정태인 선생님이 준비했던 이런 비전과 정책이 일부라도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실현돼 갈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 정태인 선생의 그 추이를 많이 좀 녹여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떠나 보내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다음 얘기는 제가 국정감사 끝내고 우리 정태인 교소에 가서 소주잔 한 잔 올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태인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영상으로 캐나다 칼리포니아 정치연구소장이신 랜델 교수님 추모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It is an honor for me to pay tribute to my former colleague and new friend, Tane Jung. I speak with great sadness as he is no longer with us, but also with great pride to have had the privilege of collaborating with him over many years. Our work together developed into a friendship that included getting to know Tane's lovely wife, Cha Jung-in. Tane was a pathfinder, a trailblazer. His capacity to pivot from theoretical reflections to strategic ways in which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today's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knew no bounds. For those of us who visited him in his office, he was hidden behind piles of books, journals, downloaded articles, all of which he read and always wished to discuss at length. My acquaintance with Tane was marked by creation, by several beginnings.
We met in 2013 when under his leadership and dedication, the mission and mandate of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CEF, were established, and the Seoul Declaration, on which he worked tirelessly, was accepted by the numerous participants from across nations and continents as they voted in favor of its adoption. Tae Jung became the first director of the Karl Polanyi Institute Asia Cooperative, created in 2014, and established the Institute as an intellectual hub for knowledge mobilization on the social economy across Asia. Inspired by the work of Karl Polanyi, Professor Jung's intellectual leadership was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the Institute. During this time, Tae Jung co-authored Status of the Social Economy Development in Seoul, published in 2016 with GCEF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first extensive and comprehensive study of the social economy in Seoul. In 2017, the Karl Polanyi Institute Asia hosted the 14th International Karl Polanyi Conference, A Great Transformation in Contemporary Crises, under Tae Jung's leadership, the first International Polanyi Conference held in Asia. Longing for Hope, the title of this memorial for Tae, speaks to who he was. In our work together, it was always embedded in hope for a better world, for greater democracy, for greater equality. Each of the beginnings which I had the privilege to share with him were about hope. The readings, our discussions, our visit to Tokyo to bring more Japanese colleagues on board by demonstrat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work of Karl Polanyi, and by encouraging greater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across Asia, were among his expressions of longing for hope. In good health and in illness, this longing for hope infused him with energy as he fought hard and courageously against the cancer that tragically took his life. I will always remember my friend Tae as an intense man, and as an intensely happy man whose joy was derived from his work and from his tireless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to the well-being of all people. I will always remember our trips together to Korea, to Tokyo, and to meeting in Montreal in 2016 for the second GCEF Forum. I am very grateful to have had Tae's friendship, and so very grateful to the organizers of this memorial, in particular to Han Young-sup, for kindly inviting me to speak today. My life has been enriched by my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with Tae, for which I will always give thanks. Rest in peace, dear friend.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원문과 번역을 저희가 자료집에 실어놨고요. 그 칼 폴라니 연구소는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정태인 소장이 전 소장을 했고, 저희 오늘 행사도 저희 칼 폴라니 연구소에서 많이 함께했고, 한영섭 이사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멘델 교수님은 투병 과정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언제나 댓글을 달고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 그러고, 이번에도 저희가 저분 때문에 웹자보도 영어로 번역하느라고 고생 꽤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은혜 사단법인 CG 이사장이시고 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추도사 하시겠습니다. 제가 추도사 쓰면서 정태인 소장님이 참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느꼈습니다. 뭐 사모님은 왜 안 하실 테니까. 네, 담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건강을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먼저 가셔서 저는 짧게 썼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계신 그곳은 어떤가요? 사회 양극화나 기후 위기도 없고 협동의 경제로 이런 필요가 재분배되는 평화로운 곳인가요? 아니면 지구를 망치고 모인 분들이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 소장님 쓴소리가 말을 하거든요.
정태인 소장님 떠난 1년 참 많이 힘들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민사회를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정하면서 적대시하고 내년 예산은 60% 이상 감액할 상황입니다. 소장님 살아계시면 분명 왜 세수 부족 문제를 시민의 노동통합 기회성실이나 아니면 다원화돼야 될 새로운 경제 주체를 몰살하는 걸로 메꾸려 하냐며 비분간개하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뿌리에 묻혀 있어서 한갖 부속물에 불과했던 경제혁명, 즉 인간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던 하위의 경제가 어떻게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 거꾸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자기 아래 종속시키는 제국의 왕관을 쓰게 되었냐며 칼플라니가 그랬듯이 작금의 시장경제 만능주의에 서슴없는 비판과 대안을 분명 제시해 주셨을 겁니다. 10년 전 정태인 소장님은 서울시부터 한국형 퀘벡 모델로 민간 거버넌스를 기초로 해서 부족한 사회적 자본, 시민적 투자 부족기를 돌파해보자고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필수제인 돌봄 서비스, 사회주택, 건강 먹거리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호혜적인 사업연합체를 만들어보자고 사업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경제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가 정말 절실할 때 소장님의 칼칼한 꾸짖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칼플라니 온소 초대 소장을 맡아 사람을 살리는 생활의 경제, 커뮤니티 순환적인 경제 원리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오만한 주류경제 법칙에 낳은 사회 모순에 대항하자고 했던 정의로운 정태인, 박원순 시장님의 앞에서나 뒤에서나 경제 고용 정책 좀 제대로 하시라면서 늘 솔직했던 정태인, 사회적 경제 200년 역사를 가진 도시들에게 우리 햇병아리 서울시가 글로벌 사회적 경제 포럼 발족을 제안했을 때 세계의 사회적 경제 리더들과 함께 서울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시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도시 발전이 한국처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균형 성장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아시아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그 열정 넘치던 정태인, 캐리 폴라니 레빗, 낸시 닌타, 마거릿 맨델 등 할머니가 된 사회운동가, 학자들에게서 무한 신뢰와 애정을 받으며 수줍어하던 소년 같던 정태인, 그런 정태인 선배가 그립습니다. 늘 의로워서 외로움도 컸을 정태인님께 위로와 감사를 더 많이 보내지 못했던 그 시절이 미안합니다. 정태인 소장님이 강조했듯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술잔을 다시 나눈 그날까지 물적 이해관계에 굴하지 않는 후회적 경제를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희들에게 명쾌하고 신랄한 응원의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역시 영상으로 정태인 박사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이상원 ILO 고용정책국장의 영상 추도사를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해인형, 얼마 전에 오구나무를 봤습니다. 까마귀의 부리를 닮았다는 나무이지요. 벌써 잎이 빨갛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풍나무보다 단풍이 더 찬란한 나무인데 이렇게 서둘러 붉어지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죽일 듯 달려드는 더위에도 푸름으로 잘 견디던 잎들이 싸늘한 가을바람 한 줄기에 금세 달아올라 제 몸을 태웁니다. 붉어질 대로 붉어지고 제멋대로 날리고 때로는 기득거리며 웃기까지 합니다. 제 삶을 성두기째 태우며 마무리하는 게 저리 즐거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형 생각이 나도 보며 사진을 보고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까마귀 잎을 닮았던가
닮을 리가 없지요. 그럼 오구나무도 아니면서 형은 왜 그리 홀로 내달려 붉어지고 떨어졌을까? 마지막 활공의 순간에도 참 부지런히도 우리 눈을 놀래키고 우리 귀에 제달거렸었지요. 삶이 찬란했다면 그건 푸름 때문일까, 붉음 때문일까, 아니면 가을 빛을 가르는 활공 때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형, 또 궁금해지더군요. 형의 삶을 마침내 태워버린 가을바람 한 줄기, 그건 무엇이었을까? 언제였을까? 한때 고단했던 시간을 견디고 나서 젊은 세대와 힘을 키워나갔던 시절은 아마 푸름의 계절이었겠지요. 그땐 참 환했고 또 자욱했습니다. 자욱했지만 어둡지 않았지요. 그럼 그때였을까요? 다음 세대와 함께 하자는 말을 적어두고 청년에게 기회를 내어주자고 했을 때 형이 속한 세대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적고 다음 세대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래서 함께가 빠지고 떼게라는 말로 옮겨갔을 때, 그때일까요? 그때 찬바람을 같이 맞았더라면 형은 여전히 우리 앞에 푸르게 있었을까? 가을은 다시 오고 바람은 불고 오구나무는 붉어지는데 형은 여기 없고 다시 오지는 않을 테니 구차한 시간의 흐름만 할 없이 돌려보고 또 돌려보게 됩니다. 형 그거 아세요? 오구나무 잎에는 독성이 있답니다. 푸른 잎은 부스럼 약으로 쓰이고 붉게 타버려 땅에 진 잎은 다른 식물에게 독이 된답니다. 주위에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한다지요. 그래서인지 우린 아직 많이 아픕니다. 힘들더라도 버티어서 우리의 부스럼 약으로 남아있을 것이지 뭐하러 그리 빨리 가서 남은 이들의 아픔이 되었을까? 형이 타박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잘 알지요. 아픔은 그리움의 다른 말이고 크게 소리내어 부정하면 혹 들릴까 해서 아프다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형, 알고 보면 대단한 거짓말쟁이 너이다. 맨날 승현이가 어떻다, 다현이가 어떻다, 꼴의 소리만 하더니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 정겹고 따스한 세상에 똑 부러지는 딸들을 옆에 두고 그리 자랑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형수님은 또 어떤가요? 더 많아지는 나라도 될 터니 별 바쁘지 않은 그곳에서 한가로이 낚시만 하지 말고 낮에는 바지런히 독한 잎들 모아 밤새 잘 찍고 말려서 용한 부스럼 약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몸도 마음도 다 고치는 만병통 치약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슬렁슬렁 술 마시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모아 만드셔야 합니다. 대인형, 잘 지내시지요? 이젠 아프지 않지요? 이거 하나 물어보려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곳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볼게요. 벌써 엉망진창이지만 어찌어찌 해보려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저 곧 가을 바람이 분다 싶으면 저 오구나무 잎이 되어서 세상에 맛을 삼아오세요. 어느 날 가을 햇살에 잎사귀 하나 유난히 붉게 빛나며 배시시 웃어대면 그게 형인 줄 알겠습니다. 내내 평안히, 내내 평안히, 내내 평안히. 2024년 10월 20일 이상원이 쓰고 오케수기입니다. 네. 다음은 소인과 경제학과 7, 8학번 동기들을 대표해서 박준호 선생님이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케이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케이는 초등학교 때 저하고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때 벌써 청명하고 재밌는 운동을 잘하면서 같은 학원사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때 있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인이 중고등학교 시절 문학적 수양이나 식견 또한 그림 그리기 위해서도 아주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독서를 많이 했었는지 상식도 풍부하고 순발력도 좋아 당시 유명했는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 퀴즈왕으로도 등극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첫해 우리는 당시 치열했던 학내 데모에서 도망가서 붙잡혀서 불의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때 학회라든지 아니면 야기라든지 이런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당시 시대 상황을 진지하게 보면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도와주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의 이런 심정과 심기는 부인의 지적 호기심과 진리에 대한 열망과 아우러서 문작가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이후 대학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부인은 대학 졸업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날카로운 분석력과 출중한 필력이 합쳐져서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시평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집필가로서 데뷔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부인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초인적인 집중력과 결단으로 평소 많은 양의 독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어설픈 주장을 하면 이를 못 참고 뻑뻑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행동이 과도하여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인처럼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해결책을 모색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끝으로 부인이 사는 모습을 오랜 시간 옆에서 보고만 있던 제가 부인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주변에 부인만큼 일관된 모습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인의 모습의 이면에는 부인의 아내께서 가설을 주로 담당해야 되는 그런 고충도 있었습니다. 부인의 장례식 기간 중에 조문을 온 어떤 한 경작가 동기는 고인의 죽임에 몹시 슬퍼는 하지만 고인이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슬퍼하지만 말자. 그리고 마냥 슬퍼하지만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이 다재다능했던 고인이지만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 시간 고인이 간혹 부르던 이 세상 절반의 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추도사로 마지막으로 우리 노혜경 시인께서 전 참여정부 국정홍보 비서관으로 부인과 같이 근무를 했던 인연을 갖고 있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기운이 좀 없었을 때도 주변에서 원래 사실 적어놓은 독자들 말고 삶이 가고 싶어
네, 그 추모의 글을 꽤 길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황희문화 전성원 편집장이 못 쓰겠다. 그러니까 한 40년만 써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번역을 보니까 70년 썼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렇게 쓰고 나서도 할 말이 별로 남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 그때 썼고 할 말 없다 그랬는데 그런 할 말이 좀 생겼는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3월 달에는 쓰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 슬픔이랄까 그냥 울컥한다 그래야 되겠죠. 울컥하는 그런 기분들이 좀 있어서 쓰기가 참 괴로웠는데 이번에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 정태인의 일생이 기다림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마지막에 한 20년 정도는 저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서 아니 그 이치상으로 보면 나의 추도사를 정태인이 써야 되는데 왜 내가 써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의 그 좀 편안한 마음도 생기고 해서 정태인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제가 저도 마지막 20년 동안 참 세상 바쁘게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으로 나한테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과 이렇게 잘못하게 추도사로 썼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가 세상 떠난 지도 벌써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룬 사적 작품은 힘들하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정태인적 인간의 공적 가치는 점점 더 아쉽고 아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태인적 인간이라고 하는 요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 추도사를 썼습니다. 일종의 저희 발명이에요. 정태인적 인간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보기 드문 종류의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냉소하거나 체념하는 법 없이 희망을 믿는 인간에 대해서 붙이는 의미입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인간이라고 바꿔서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가 없는 1년을 살고 나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정체성의 중요성은 그가 했던 일, 만들었던 정책, 그리고 남긴 책이나 그의 공부, 그의 연구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주었던 그 자세와 태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사랑을 지닌 사람, 낙관하는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에다가 정태인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그냥 생각하고요. 일주일 추모를 할 제목이 그리움을 희망으로 라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역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좀 비슷한 데가 있다. 거룩한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를 추모하고 1년이나 지나서 다시 이런 모임을 하는가의 그 의미를 밝혀서 그것을 하나의 그 희망의 기준, 희망의 표지로 삼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위원들께서는 청년 그리고 정태인이 꿈꾸는 세상, 청년에게 자리를 내주자라는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이미 세상을 이러저러 하게 바꾸고 망가뜨리며 살아온 자들을 뒤로 좀 빠져주자. 사실 다 아는 분은 다 아시지만 실제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신랄하게 좀 더 표독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유엔에서도 65세까지가 청년이고 100살까지 산다는데 나쁘지 많이 했으면 좋은 일 기억이 있어야지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보고 핀잔을 줘요. 하여튼 뭐 시에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시인밖에 안 돼.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 자기가 잘못 해나왔다 내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직도 다 못했지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청년이라는 화두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황해문화의 추모글에서 저는 진보는 누구를 사랑하며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태인을 보고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며 정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정태희는 원래 그 경제학과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는 원래 정치하는 학과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공과 출신인데다가 시 쓰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전혀 섞이지 않고 20대 30대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도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생각은 그 DJ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정치는 힘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 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안 들었다면 저는 노사모 같은 것을 할 사람이 못 돼요. 너무나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헌신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분의 그러한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의 핵심에 어쩌면 진보 정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장 가까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역시 정태인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누구를 사랑하며 정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어렵게 던졌고 이 질문이야말로 정태인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런데 과연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과연 청년입니까? 저는 좀 더 그보다 큰 것. 세상에는 꾸고 싶으나 꾸고의 언어를 가지지 못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부자들이라고 저는 썼어요. 그 외부자들. 그래서 저는 그 외부자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해봅니다. 모든 입 없는 자들에게 입을 주자. 모든 자리 없는 자들에게 자리를 주자. 정태인은 틀림없이 공감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쓰기는 했습니다만 정태인 수도사를 쓰겠다고 생각 안 했다면 이런 말이 저한테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입을 빌어서 정태인이 했던 말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텔레그램에 정태인의 평화공부방이라는 제목을 단 그룹방이 7월달에 개설되었어요. 이게 2022년 7월이 아니고 2023년 7월입니다. 그가 죽기 불과 3개월 전. 이 방에서 정태인은 지적 활동을 거의 하기가 힘들어지고 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고 막 물장이 페이스북에서 빼어져 나가고 이럴 때까지 이 방을 운영을 했거든요. 자기가 읽던 저기 자료들을 올리고 몇 마디 코멘트를 하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발 읽고 쓰지 말고 사람만 좀 있어주라는 하소연을 막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태인이 그 북한을 주제로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쓴 학자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다라고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요. 어쨌든 평화 그리고 그 약자들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정태인은 이 글을 쓰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때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배지를 달고 출마를 하고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이 정치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한테 이 정치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 죽은 정치를 좀 복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추도사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말자.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서 자본주의의 반생명을 넘어서 결국은 사라져 가겠지만 그래도 사라져갈 인류의 이 마지막 사과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지켜내자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추도사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인사를 정태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또 딸, 그 중에 큰딸 정승현 교수의 인사말을 겸한 말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 추도사는 좀 불손합니다. 원래 불손하다고 다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승현이고요. 제가 첫째입니다.
제일 누가 언니냐고 물어보면 저기 있는 둘째가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 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를 추도하기 위해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과 추도사를 해주신 이정우, 심상정, 마를 만델, 이은혜, 이상원, 옥혜수, 박준호, 노혜경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권, 이수연, 이진수, 정건화, 조현경, 한형석 선생님과 추모포럼 발제를 맡아주신 이재경, 황순실, 이경미, 장윤석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다 드릴 수 있을지, 몇 마디 말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도식을 학술 심포지엄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주자는 아빠의 유지를 이어주신 점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아빠가 너무 일찍 떠나는 바람에 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의 발표를 듣는 뜻깊은 자리라니 딸로서 그리고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제자분들 소개를 읽다 보니 아빠 생전에 연이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일면식도 없었던 분도 계시는데 어쩌면 못 만나신 게 다행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Never meet your hero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의 영웅을 절대 만나지 말라는 뜻인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받은 제 실망감을 저는 한 4박 5일 정도는 꼬박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아빠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대륙 철학자들 다 엉터리니까 그렇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빠한테는 보드리아르도 엉터리고요, 들레즈도 엉터리고요,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다 엉터리. 그런 아빠도 누군가에게는 엉터리였겠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박사도 없는 엉터리, 교수도 못된 엉터리. 근데 저는 아빠가 저한테 야 이것 좀 번역 좀 해줘. 논문 초록 던질 때가 제일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문 초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형식이 있는 글이거든요. 근데 형식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경제학자인데 너무 비경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이론을 약간 신문평론 같은 데서 뭐 면밀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반박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끼워 넣을 때 저는 굉장히 엉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페이스북에서 노혜경 선생님이랑 제가 주디스 버틀러랑 버니언익을 이해를 하려면 안티고네를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거 안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어. 제가 정말 사실 이건 정태인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빠 세대 지식인들에게서 널리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근데 꼭 그 세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정식에 맞춰 글을 쓰고 형식에 맞춰 글을 쓰고 정해진 관문을 통과해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은 도무지 정태인 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정태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좋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빠는 얽매이지 않은 것보다도 형식을 지킬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만약에 아빠가 가족들의 바람대로 학교에 자리를 잡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학교에서의 시간과 기류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세상은 연구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학계에서 짜놓은 기준으로 길거리와는 거리를 둔 성과를 내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시간을 세상 기준으로 허투루 쓰는 사람은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엉터리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 외로웠을 겁니다. 자기보다 머리 나쁜 바보들이 엉터리라고 부르는 게 참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추도사를 쓰면서 박현철 선생님, 정윤영 선생님, 그리고 허세욱 동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불만을 품고 학교 밖에서 다른 학교에서 배움을 찾았던 아빠,
학교 밖에서 아빠의 제자를 자처했던 허세욱 열사.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미국 지도 교수님께 제가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몫을 챙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강의실 대신 길 위에서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그를 만났습니다. 만약 교실에서 아빠를 만났다면 그건 우리가 다닌 엘리트 기관의 강의실이 아니라 야학이나 시민단체, 지자체가 마련한 일반인 대상 강의였죠. 2007년 한 택시기사가 한미 FTA와 FTA가 악화시킬 경제적 불평등을 불평등에 시위하며 자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자주 아빠 강연에 왔고 아빠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아빠를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주고 몇 주 후 그는 분신했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가 장례식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아빠가 무슨 의미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허세욱 열사께서는 아빠의 제자를 자처했지만 그 역시 아빠에게 지식인의 오만을 깨달을 기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아빠가 만났던 분들이 아빠에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책 속에 말뿐인 영웅이 아니라 선생으로, 동지로, 학생으로, 친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그는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곁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정인 여사. 길어졌는데 저까지 하게 돼서 저도 그냥 써본 거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마음을 모아 이런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뜻에 공감하며 모여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편 덕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세상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아픈 중에는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떠난 후엔 아까워하고 함께 그리워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빚을 잔뜩 졌습니다. 그 빚을 어찌 갚을지 알지 못한 채 오늘 또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빚이 더 늘어났어요. 그가 했던 그 고민을 이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싶습니다. 아마 하늘나라 다른 차원에서 알게 된 비법이나 자료가 있다면 텔레그램 통화보고방에 아마 올려놓고 싶을 겁니다. 남편을 보내고 반쯤 넋이 나간 채 아픈 허리가 좀 아픈데 아픈 허리 치료하러 집에서 좀 더 먼 이제 한의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작은 딸이 운전을 해주는데 오가는 길에 노래를 틀어주곤 합니다. 어느 날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듣다가 든 생각을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백만송이 장미를 다 피워서 자기 별나라로 돌아간 건가 봐. 그랬더니 딸 하는 말이 그 중에 몇 송이나 엄마한테 준 것 같아? 전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 미안 아빠가 다 준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서 저기 저 둘째 딸이에요. 예전엔 아빠를 촌철살인 말로 그 말 잘하는 아빠를 촌철살인 말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당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저와 가족들에게만 쏟기엔 남편은 너무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하던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편지가 43년 전 편지예요. 근데 이제 그 둘이 특별한 사이가 되기 전에 받은 편지인데요. 제가 아마 크리스마스 카드를 막 여기저기 뿌릴 때 그 카드를 받고 저한테 답장을 보낸 거였었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사랑 좀 해봐라. 공부, 학문을 우선 사랑하고 사람, 보편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도 힘이 남거든 남자 가로치고 한 사람만은 아니고 가능하면 많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썼습니다. 제게 조언한 대로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사랑하고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친구도 사랑하고 더해서 술과 담배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백만송이 장미를 모두 피웠나 봅니다. 그런데 아플 때 떠날 때 지금도 함께 해주신 분들을 보면서 백만송이 장미를 그이 혼자 다 피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내인 제가 잔소리하고 도와서 핀 곳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권태로울 때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평생 권태기 없이 살게 해준 사람, 자기 뜻과 의지를 평생 한결같이 지키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부부로 사는 일, 옆집인 저는 제 뜻과 의지를 버리고 살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속상하고 버겁고 힘들기도 했는데 떠나고 나서 남는 것은 제가 좋아하던 맑은 소년 같은 모습, 장난 걸면서 싱긋 웃는 얼굴만 떠오르고 그립습니다. 거기서는 편안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보고 싶은 고마운 분들 만나는 기분 좋은 꿈을 꾸거나 여기로 좋아하는 산책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백만송이 장미 아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꽃을 피우느라 애쓰시는 많은 분들 존경하고 감사드리며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엔 조금이라도 서둘러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제발 천천히 꽃 피우며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